제2부 장강의 영웅들, 제8권 불타는 중원, 제21장 불타는 임치성. 헉! 다음 날 아침 눈을 떠 성루에 올라섰을 때 재영공은 비명에 가까운 신음을 내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무슨 조화인가? 눈길이 가닿는 곳, 산봉우리마다, 숲마다, 골짜기마다, 평원마다 보이는 것이라곤 온통 진나라 군대의 깃발뿐이 아닌가. 재영공은 심한 공포감에 다리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했다. 여봐라. 눈에 익은 그림자 하나가 그 앞에 대령했다. 내시관 숙사 위였다. 재영공의 입에서 엉뚱한 말이 떨어졌다. 임치로 돌아가겠다. 예? 내 눈에는 저것이 보이질 않는가? 이토록 작은 평음성에서는 저 대군을 막을 수 없다. 임치로 돌아가서 다시 싸움을 시작하겠다. 말을 마친 재영공은 굴러떨어지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급하게 성루에서 내려왔다. 오늘 밤 사이에 철군을 끝내도록. 평음성 안은 어수선했다. 장수서부터 병졸들에 이르기까지 짐을 챙기느라 분주히 움직였다. 그때 임치성에서 공자 아가 보낸 사자가 당도했다. 사자는 재영공에게 공자 아의 말을 전했다. 안영이 말하기를 주공께서는 원래 겁쟁이인지라 반드시 도망칠 것입니다. 임치성으로 향했다는 이천승의 기습군은 진군이 지어낸 거짓말이니 모쪼록 도망치지 말고 평음에서 적군을 맞아 싸우시도록 하시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영공은 이미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마음이 아니었다. 안영이 평음성의 지금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평음성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날은 10월 금음날이었다. 달이 뜨지 않았다.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둠 속으로 쉴 새 없이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다. 그 어둠과 바람을 헤치고 재영공과 그 군대는 썰물처럼 평음성을 빠져나갔다. 그 순간만큼은 군주의 체면이고 폐업에 대한 야망이고 모두 잊었다. 이때에 재영공의 철군과 관련하여 이채로운 일화가 사서에 실려 있다. 아마도 허장성세로서 제군을 겁주리라 마음먹었던 진나라 중군 좌장 범계도 재영공이 이토록 재빠르게 도주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모양이다. 다음 날인 11월 1일 날이 환하게 밝았으나 진나라 군대는 조금도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평음성을 향해 허장성세를 취했을 뿐이었다. 진나라 군영에서 재영공의 도주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장님 악공인 사광이라는 사람이었다. 사광에 사는 음악 지휘자 혹은 악사장이라는 뜻이며 광은 사람 이름이다. 풀어 말하면 악사장 광인 것이다. 악공으로서 전쟁터까지 따라 나선 것을 보면 진평공의 총에도 총애련이와 음악에 대한 깊이가 대단했던 것이 분명했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사광은 진평공과 마주한 자리에서 말했다. 하늘을 나는 까마귀 떼의 지저귀는 소리가 매우 맑고 즐겁습니다. 아마도 제 나라 군대는 도망친 것이 틀림없습니다. 진평공은 중군 원수 순원을 불러오게 했다. 순원이 진평공의 군막으로 향하는 중에 형백이 달려왔다. 형백이란 형읍을 다스리는 소영주를 말합니다. 그때 형백은 평음성 가장 가까이에 접근하여 제군의 동태를 살피고 있던 중이었다. 반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군은 도망갔음이 분명합니다. 속히 추격하십시오. 반마란 대열에서 이탈한 말이라는 뜻이다. 움직인다. 또는 떠나간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거의 같은 시각 중군 좌장 범계도 비슷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성 위에 새들이 앉아 논일고 있습니다. 원수 순원을 비롯한 진나라 지휘 장수들은 진평공의 군막으로 모여들었다. 즉각 척후병을 보내 평음성 내의 동태를 확인했다. 결과는 사광이 말한 대로였다. 기막혀한 것은 오히려 허장성세의 계를 짜낸 범계였다. 제공이 그토록 겁쟁이였단 말인가? 어찌됐건 범계가 시행한 계책은 효과 만점이었다. 진나라 군대는 평음성에 무혈입성했다.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다. 진평공은 노래하듯 즐거운 표정으로 물었다. 추격하면 제공을 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만 되면 완벽한 승리가 아니겠는가? 계산해보면 재영공과의 거리는 반나절쯤 될 것이다. 의견은 둘로 나뉘었다. 추격합시다. 중군 원수 순원은 서둘러 재영공의 뒤를 추격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공연히 머뭇거리다가 재영공이 임치성으로 들어가 철저한 방비 태세를 갖추면 그 다음은 항복을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가 이런 주장을 낸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이번 싸움에서 그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다. 더욱이 출병하기 직전 무당고로부터 금년 안에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다. 그는 하루빨리 승리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반면 중군 좌장 범계는 신중론을 주장했다. 이 상황에서 무리할 필요는 없겠지요. 급하게 재영공을 추격하다가 주변에 매복해 있는 제군의 기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보다는 차라리 노읍과 경자 등 평음성 일대의 제군을 먼저 공략한 후 힘을 한데 모아 일제히 임치성을 들이치자는 주장이었다. 둘 다 일리가 있었다. 진평공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을 내렸다. 추격하라. 순원의 얼굴에 희색이 감돌았다. 즉각 추격군을 편성했다. 대군으로는 재영공을 따라잡기가 힘들다. 진나라 장수 중 몸이 날래고 힘이 장사인 맹장 주작을 추격대장에 임명했다. 평음성을 탈출한 재영공은 성문산 골짜기에 좁고 험한 길을 지나고 있었다. 평음에서 3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이다. 군대가 후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대는 후대다. 언제 적의 추격을 받아 공격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공격을 받을 경우 죽음으로써라도 본대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후대의 임무인 것이다. 이때 제군의 후대를 맡은 장수는 숙사위였다. 환관인 숙사위가 다른 장수를 제치고 가장 중요한 후대를 책임진 것은 상당히 기묘한 일이었다. 이는 물론 나름대로 병법에 자신이 있어 본인이 자청한 일이었고 재영공 또한 그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허락한 일이었다. 숙사위는 후대의 대장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척후를 보내 끊임없이 진군의 동태를 살폈다. 진군이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숙사위는 재영공에게로 달려가 자신의 각오를 밝혔다. 주공께서는 먼저 임치성으로 들어가십시오. 신은 이곳에 남아 진군의 추격을 저지하겠습니다. 본대가 출발하자 숙사위는 다시 뒤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가장 좁고 험한 골짜기에다 빈 수레들을 모아 쌓기 시작했다. 진군이 그 장애물을 치우기 위해 애를 쓰는 동안 재영공을 추격권 밖으로 완전히 내보내기 위한 나름대로의 계책이었다. 그런데 뒤늦게 숙사위가 후대에 남아 진군의 추격을 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장수가 있었다. 제나라에서 제법 용명을 떨치고 있는 식작과 곽최라는 장수였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내관 따위가 후대를 맡아 추격군과 싸우려 하다니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제나라 장수들은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하오. 그렇소. 우리 주공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환관에게 후대를 맡길 수는 없는 일이오. 이렇게 뜻을 맞춘 두 장수는 재영공에게 보고한 후 숙사위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때 숙사위는 이미 수레를 쌓아 길목을 차단하고 진군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식작은 숙사위 앞으로 다가가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그대 같은 환관이 군대를 맡는다는 것은 우리 제나라의 수치요. 지금부터는 우리들이 후대를 맡을 터이니 그대는 주공 곁으로 돌아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바라오. 숙사위는 발끈하는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무서운 눈길로 두 사람을 쏘아보던 숙사위는 휑하니 몸을 돌려 뒤도 한 번 돌아보지 않고 앞쪽을 향해 달려가 버렸다. 이윽고 진군 추격대가 시야에 들어왔다. 식작과 곽최는 후대 병사들을 정돈하여 천천히 후퇴하기 시작했다. 숙사위가 쌓아놓았던 수레는 진군의 추격을 저지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진군 추격대장 주작은 재빠른 솜씨로 길을 가로막은 수레를 치우고 추격의 고삐를 조였다. 식작과 곽최의 제군 후대와 주작이 이끄는 진군 추격대 사이가 상당히 가까워졌다. 활을 쏠 수 있는 거리까지 좁혀졌다. 그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식작과 곽최의 눈앞에 벌어졌다. 진군 추격대를 경계하며 천천히 후퇴를 거듭하던 그들 전방에 느닷없이 장애물이 나타난 것이다. 죽은 말 30여 마리가 큰 바위 사이로 난 좁은 길목에 쌓여 있었다. 식작의 눈초리가 금세 험악해졌다. 틀림없이 숙사위의 소행이요. 빌어먹을 환관 자식. 그랬다. 그것은 숙사위의 짓이었다.
그는 식작과 곽최에게 당한 모욕을 안갚음하기 위해 일부러 말을 죽여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진로를 막아버렸던 것이다. 말의 시체를 치우기에는 진군 추격대가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식작이 결전을 각오하고 수레를 돌렸을 때였다. 화살 2대가 연이어 날아와 식작의 목 양쪽 어깨에 나란히 박혔다. 놀라우리만큼 정확한 솜씨였다. 헉! 식작은 기겁했다.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자신의 목부터 어루만졌다. 목을 중심으로 식작의 양 어깨에 연속 화살을 쏜 사람은 진군 추격대장 주작이었다. 그는 어느 틈에 식작과 곽채 가까이 다가와 또 하나의 화살을 시위에 걸고 외쳐댔다. 그대들이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결박을 받는다면 내 그대들을 죽이지 않고 후대하겠지만 만일 끝까지 저항한다면 이번에야말로 앞선 2대의 화살 중간을 겨냥하고 이 화살을 날릴 것이다. 말투로 보아 일부러 죽지 않게 활을 쏜 것이 분명했다. 식작은 싸울 의욕을 완전히 잃었다. 곁눈으로 곽최를 돌아본 후 큰 소리로 외쳐 물었다.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는 말을 하늘에 대고 맹세할 수 있는가? 이때의 주작의 대답이 재미나다. 해와 같다. 태양처럼 분명히 맹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깨끗하게 단념한 2 사람의 행동에 호감을 느꼈음이 분명하다. 주작의 시원한 대답에 식작과 곽최는 들고 있던 활을 버렸다. 2 손을 뒤로 한 채 스스로 병차에서 내려 포로가 되었다. 제나라 맹장을 둘씩이나 사로잡은 주작은 여기서 추격을 멈췄다. 제영공을 사로잡기는 글렀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그는 식작과 곽최를 데리고 뒤따라오는 중군 원수 순원에게로 돌아가 보고했다. 제공은 이미 성문산을 벗어났습니다. 대신 후미를 맡았던 제군 장수 식작과 곽최를 잡아왔습니다. 짐작건대 이 2 사람은 용맹한 장수들입니다. 잘 대접하면 우리나라를 위해 힘쓸 사람입니다. 순원 역시 제군을 더 이상 추격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했음인지 군대를 돌려 평음성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식작과 곽최에 대해서는 홀대하였다. 이자들에 대해서는 싸움이 끝난 후 처리하리라. 우선 중군 안에다 가둬라. 그러고는 일반 포로를 대하는 식으로 아무렇게나 감옥에 팽개쳐 넣었다. 평음성 함락. 경자를 지키고 있던 최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평음에는 제영공이 친히 군대를 지휘하고 있다. 식작, 곽최 등의 제나라 명장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그런 평음성이 이제 막 시작된 싸움에서 패에 함락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잘못된 소식이겠지. 최저는 급히 세작을 풀어 상세한 정보를 수집했다. 사실이었다. 주공께서는 싸워보지도 않고 퇴각했습니다. 철군 이유를 듣고 최저는 기가 막혔다. 바보 같은. 주공은 순원에게 농락당하셨다. 분노와 함께 머리를 스치는 것은 제영공이 아니었다. 다행히 무사하다는 소식이었다. 또 하나의 불안이 그를 엄습했다. 더 이상 여기서 꾸물거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중얼거린 최저는 경자 수비군을 모아놓고 명령했다. 임치성으로 돌아간다. 지금 당장. 최저군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들은 신속하게 경자에서 철수하여 임치성으로 내달았다. 늦으면 임치성마저 함락당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최저군의 발걸음을 급하게 재촉했다. 그러나 순원이 이끄는 진나라 중군은 임치로 직행하지 않았다. 제영공 추격에 실패하고 나서 범계가 제안한 전략으로 수정한 것이었다. 주변 일대의 제군을 소탕한다. 순원과 범계는 진평공을 호위하며 경자로 향했다. 경자 근처에는 하군 대장 위강이 최저군을 견제하고 있었다. 순원이 그곳에 당도했을 때 경자는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순원은 진평공을 앞세우고 경자로 입성했다. 11월 13일의 일이었다. 그로부터 6일 뒤인 11월 19일에는 시 땅을 점령했다. 시 땅에 진나라 깃발을 꽂은 것은 하군 대장 위강이었다. 상군 대장 조무와 좌장 한기는 고후가 지키는 노읍을 공격했으나 이렇다 할 전과를 거두지 못했다. 노읍은 고 씨의 시급. 게다가 제영공이 임치성으로 퇴각한 줄도 몰랐다. 고후로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노읍을 지키겠다는 전의를 불태울 수밖에 없었다. 조무는 내심 초조했다. 자신만이 아무런 공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중에 중군 원수 순원으로부터 명을 받았다. 노읍의 포위를 풀고 임치로 진격하시오. 순원은 모든 전력을 임치성 공격에 쏟아부을 작정이었던 것이다. 순원의 명을 받은 조문은 노읍을 깨끗이 포기했다. 즉각 군대를 돌려 동으로 향했다. 12월 3일 진나라 3군을 포함한 12개국 연합군은 동방의 대국이라 불리는 제나라 도성 임치를 포위해 버렸다. 임치가 타국에 의해 포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제나라 사람들로서는 이 자체가 엄청난 치욕이요 수모였으나 그걸 따질 계제가 아니었다.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했다. 임치성은 초비상 사태로 돌입했다. 이렇다 할 결전 한 번 치르지 않고 임치성을 포위한 순원은 가슴이 벅찼다. 이래도 내가 무능력한 원수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는 자신을 뒤따르고 있는 진나라 장수들을 향해 이렇게 외쳐대고 싶었다. 북채를 쥐었다. 두둥. 임치성 공격을 알리는 북소리가 차갑게 얼어붙은 겨울 하늘 저 멀리로 힘차게 울려 퍼졌다. 가장 먼저 공격에 나선 사람은 진나라 장수 범왕이었다. 그는 중군 좌장 범계의 아들로서 한때 난시 집안과의 알력으로 진나라로 망명하기도 했었다. 그는 난침이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오해를 풀기 위함인지 그 어느 때보다 용맹을 발휘했다. 그가 공격한 곳은 옥문이라 불리는 임치성 성문이었다. 그는 옥문 밖에 심어져 있는 가래나무들을 쳐서 쓰러뜨리고 마침내 옥문을 깨뜨렸다. 진군은 성문 안으로 돌진했다. 여기 진나라 범왕이 임치성 안에 발을 들여놓았노라. 이렇게 외치고는 자신의 병차를 모는 어자 추위를 시켜 개 한 마리를 죽여 창에 꿰어 높이 치켜들었다. 이것은 승리를 기념하는 일종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런 기념 의식을 행한 것은 범왕뿐만이 아니었다. 그 뒤를 이어 들이닥친 노나라 장수 중손속은 성문 안으로 들어서다가 교목 하나를 발견했다. 이건 춘이 아닌가? 춘은 참중나무다. 검은고를 만드는 재료로 안성맞춤이다. 중손속은 싸움은 뒷전에 두고 그 참중나무를 베어 성 밖으로 운반해 갔다. 나중에 그는 그 나무로 검은고를 만들어 노양공에게 바쳤다. 옥문을 돌파한 자신의 용맹과 공을 과시하려는 기념품으로 삼은 것이었다. 그러나 제나라 병사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성 안으로 돌입한 적군을 막아냈다. 이 때문에 범왕과 중손속은 더 이상 성 안 거리로 들어서지 못했다. 다음 날 진군은 더욱 거세게 공격을 퍼부었다. 재차 옥문을 돌파함과 동시에 화공을 가했다. 임치성 수비군이 옥문 주변으로 몰려드는 틈을 타 진장사약이 신문을 공격했다. 신문은 임치성 남쪽에 위치한 문이다. 신문 밖에는 신지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대나무 숲이 울창했다. 사약은 이 대나무 숲을 몽땅 불태웠다. 마침내 신문도 돌파되었다. 이때부터 임치성의 서쪽 성곽과 남쪽 성곽 마을에는 불기둥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재영공은 나와 항복하지 않았다. 3일 뒤 중군 좌장 범계는 다시 명을 내렸다. 동녀문과 양문을 공격하라. 동녀문은 동문이요 양문은 북문이다. 동녀문을 공격한 장수는 제군의 장수 식작과 곽최를 사로잡은 바 있는 주작이었고 양문을 공격한 장수는 옥문을 공격하여 돌파한 바 있는 범왕이었다. 이로써 임치성은 사방 성문을 중심으로 크게 불타올랐다. 그 불길 속에서 제나라 방어군과 진나라 공격군은 치열한 백병전을 펼쳤다. 함성은 지축을 뒤흔들고 화살은 궁성을 향해 빗발치듯 날았다. 글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 그 시각 재영공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아직 공궁까지는 진군이 침입하지 않았지만 언제 공궁마저 불바다가 될지 알 수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개처럼 죽어 창에 꿰일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엄습하자 도저히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숙사위를 불렀다. 수레를 대령시켜라. 근신들은 재영공이 친히 나서서 진군의 공격을 막으려는 줄 알았다. 그러나 곧이어 내린 명령은 그들을 대경실색해 했다. 우당으로 갈 것이니라. 우당이라면 산동 반도 끝자리에 위치한 곳이다. 내 나라 영토였던 곳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재영공의 말은 무엇인가? 도망치겠다는 뜻이 아닌가? 근신들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 입을 벌린 채 다물지 못했다.
공궁 뜰 앞에 수레 한 대가 놓이고 4마리의 말이 메어졌다. 궁을 지키는 병사들이 동요하는 가운데 재영공이 뜰의 모습을 드러냈다. 최저를 비롯한 장수들은 공궁 밖에서 진군의 돌격을 저지하느라 이런 재영공의 움직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다만 세자 광만이 물을 마시기 위해 안으로 들어왔다가 수레에 올라타려는 재영공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황급히 달려가 재영공이 탄 수레 앞을 가로막으려 외치듯 말했다. 부군께서는 도망치지 마십시오. 진군이 비록 거세게 임치성을 몰아붙이고 있으나 저들인들 어찌 후방에 대한 걱정이 없겠습니까? 오래지 않아 스스로 군대를 돌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군께서 이곳을 버리시면 임치를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군주가 백성을 버리면 후일 백성이 그 군주를 버리는 날이 옵니다. 부디 부군께서는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십시오. 피를 토하는 듯한 간절한 외침이었다. 그러나 재영공의 표정은 싸늘했다. 내가 감히 나를 거역할 셈이야. 어자는 뭘 하는가? 어서 수레를 몰아라. 세자 광이 다시 외쳤다. 안 됩니다. 몰아라! 수레가 움직였다. 동시에 세자 광의 손이 재빠르게 움직였다. 칼을 뽑은 것이다. 벌겋게 충혈된 눈에서는 묘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재영공은 그러한 세자의 행동을 예상치 못한 듯 주춤했다. 무례한 짓을 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 칼을 거두어라. 그럴 수 없습니다. 부군께서 수레에서 내리십시오. 밀고 나가라. 다시 수레가 앞으로 전진했다. 말발굽에 채일 순간 세자 광은 옆으로 비켜섰다. 수레가 그 앞을 지나갈 때였다. 칼을 들고 있던 세자의 손이 번쩍하고 움직였다. 아! 경악의 외침 소리와 함께 재영공이 타고 있던 수레가 기우뚱 흔들리며 멈춰섰다. 수레와 말을 연결한 끈이 두 동강으로 끊어져 있었다. 동시에 재영공은 수레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서운 눈길로 세자 광을 쏘아보았다. 양쪽 관자놀이로 푸른 혈관이 꿈틀 돋아나 있었다. 이에 질세라 세자 광도 재영공을 향해 충혈된 눈을 마주 던졌다. 두 부자 간의 눈싸움. 숨막히는 듯한 침묵이 이어졌다. 너는 나를 배웠다. 재영공은 말을 마치자 천천히 수레에서 내려섰다. 그러고는 뒤도 한 번 돌아보지 않고 내궁으로 들어가 버렸다. 재영공이 사라진 뒤에도 세자 광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당연히 들려와야 할 공궁 밖에서의 군사들 싸우는 소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일체 들려오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랬다. 그 순간 연합군 맹주인 진평공은 다음과 같은 명을 내리고 있었다. 모든 군사는 임치성에서 철수하라. 이런 것을 두고 천운이라고 하는 것일까? 재영공과 세자 광이 싸늘한 눈싸움을 벌이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진평공은 서쪽에서 달려온 파발로부터 급보 하나를 접수받았다. 초나라 정나라 급습. 사태의 경위는 이러했다. 그 무렵 정나라는 정간공외의 자교, 백유, 자장, 자공, 자전, 자서라는 육경이 나라 일을 다스리고 있었다. 이 중 자공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유달리 강했다. 게다가 대단한 음모가였다. 그는 틈만 나면 나머지 대신들을 제치고 정나라를 자신의 세력하에 둘 기회를 엿보았다. 그런 중에 정간공이 진나라 연합군에 가담하여 자교, 백유, 자장 등과 함께 제나라를 치러 떠나갔다. 신정에 남은 사람은 자공, 자전, 자서 3사람뿐이었다. 자공으로서는 자신의 야심을 이룰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밀사를 초강왕에게 보내 말했다. 지금 신정성은 텅 비어 있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공격하시면 제가 내응하여 정나라를 대왕께 바치겠습니다. 진나라의 기세에 밀려 정나라를 포기해야 했던 초강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군대를 내었다. 영윤인 공자 오에게 병차 200승을 내주어 일부 수비대가 지키고 있는 신정성을 기습 공격해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공의 음모를 자전과 자서가 눈치를 챘다. 두 사람은 곧 신정 수비군을 장악하여 자공으로 하여금 초군과 내통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한편 임치성 공략의 한창인 진평공에게 급보를 보내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다. 신정에서 달려온 파발로부터 급보를 받은 진평공은 임치성 공격을 중단하고 순원과 범계를 불러 물었다. 어찌하는 것이 좋겠소? 원수 순원은 임치성 함락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정나라의 위기를 전해 듣자 무척 안타까워했다.
이제 며칠만 더 몰아붙이면 제공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정나라 일은 임치를 점령한 후 나서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임치성을 공격하자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중군 좌장 범계는 정반대 의견을 내었다. 우리가 비록 임치성을 포위하고 있긴 하지만 제군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듯 싶습니다. 반면 정나라는 위급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임치에서 철군하여 정나라를 구원해야 합니다. 비록 항복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제나라는 혼비백산했을 터이니 이것만으로도 군대를 일으킨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정강공이 달려와 진평공에게 호소했다. 맹주께서는 우리 정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진평공은 원수 순원을 향해 명했다. 우리는 정나라의 위기를 모르는 척할 수 없소. 원수는 임치성 포위를 풀고 정나라를 구원하시오. 이로써 임치성 포위는 풀리고 제나라는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났다. 초나라의 신정성 공격으로 상황은 완전히 돌변했다. 진나라를 맹주로 한 12개국 연합군은 임치에서 철수하여 정나라 도성인 신정을 향해 출발했다. 정강공은 한시가 급해 먼저 본국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11개국 제후들은 각기 자기 나라 군대를 거느리고 추가 땅에 집결했다. 모두들 한자리에 모여 술을 마시면서 정나라 일을 걱정하고 있을 때였다. 진나라 악사장인 장님 사광이 앞으로 나서며 진평공에게 아뢰었다. 신이 노래로서 정나라의 일을 점쳐보겠습니다. 진평공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노래로서 어찌 한 나라의 장래를 알 수 있겠는가? 음악이란 원래 우주의 기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찌 하늘의 변화와 인간의 일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검은 고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남풍의 노래와 북풍의 노래를 연이어 불렀다. 그런데 두 노랫소리가 사뭇 달랐다. 북풍의 노래는 평화롭게 울려 퍼졌으나 남풍의 노래는 거칠고 음색이 몹시 불안정했다. 노래를 마친 사광이 진평공을 비롯한 제후들에게 아뢰었다. 군우들께서는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정나라에는 아무런 해가 없을 것입니다. 사흘 안에 반드시 좋은 소식이 올 것입니다. 진평공은 궁금했다. 어째서 그런가? 남풍의 곡을 불러본즉 그 소리가 매우 쓸쓸하고 어둡고 추웠습니다. 이는 남쪽 초군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징조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큰 피해를 입고 스스로 물러갈 것입니다. 사광의 자는 자야다. 그는 본래 장님이 아니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소문난 학자풍의 제사였다. 그런데 유독 음악을 좋아했다. 나이가 들면서 그러한 마음은 더해갔다. 늘 음악에 대해 전심을 다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못마땅히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사광은 결심했다. 기법이 정밀하지 못한 것은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기 때문이고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는 것은 눈으로 너무 많은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는 쑥에 불을 붙여 자기 눈을 태웠다. 이때부터 그는 장님이 되었고 오로지 음악에만 전심전력을 다했다. 마침내 사광은 음악에 통달했다. 능히 기후를 알아맞히고 하늘의 변화와 인간의 일까지도 예언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는 새와 짐승의 울음소리만으로도 그 기륭을 짐작했다. 이런 사광을 진평공은 몹시 총애했고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반드시 그를 데리고 다녔다. 정나라에는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 라는 사광의 예언을 들은 진평공과 그 제후들은 속으로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정나라 대부인 공손체가 연합군 수경지로 찾아들었다. 초군이 이미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 군우들께서는 굳이 신정으로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우리 주공의 분부이십니다. 진평공과 제후들은 깜짝 놀랐다. 그들은 공손체에게 물었다. 대관절 그간의 신정에는 어떤 일이 있었소? 공손체가 그 후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초군이 신정성 가까이 접근하자 정나라 대신 자공은 몰래 성문을 열어 초군을 맞이하려 했다. 그런데 진작부터 자공을 감시하던 자전과 자서가 성문을 열려고 하던 자공의 신복 부하를 베어 죽이고 성문을 장악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초군 대장 공자오는 성문 밖에 이르러 이제나 저제나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성문은 열리지 않았다. 결국 그는 일이 틀어졌음을 짐작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치산 아래로 물러나 진을 쳤다.
때마침 큰 비와 눈이 연일 쏟아져 초나라 영체는 물이 한 길 이상이나 불어 산 위로 몸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비가 그치자 엄청난 혹한이 몰아쳤다. 물에 젖어있던 병사들과 잡부들은 삽시간에 얼어붙어 연일 동사자가 속출하는 참상이 벌어졌다. 초나라 군사의 반 이상이 동사했으며 종군한 잡부들은 거의 죽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사광이 예언한 대로였다. 공손체의 말을 들은 제후들은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광이야말로 음악의 성인이다. BC 555년 진평공 2년 12월의 일이었다. 이듬해인 BC 554년 진평공 3년 정월 연합군은 추가 인근의 독양이라는 곳에서 군대 해산식을 갖고 각자 나라로 돌아갔다. 진군 역시 강성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쪽으로 행군해 나갔다. 그때까지도 중군 원수 순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귀로에 오른 순원은 자신의 목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나는 죽지 않았다. 도성을 떠나오기 전 무당고가 말한 예언은 빗나간 셈이었다. 고의 예언도 이제 영험히 사라졌는가? 순원은 기분이 좋아졌다. 머리가 맑고 상쾌하여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비록 재영공의 항복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동방의 대국 제나라 도성을 포위한 최초의 장수로 자신의 이름은 영원히 역사에 남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오른편 관자놀이 위편으로 불룩한 종기 하나가 만져졌다. 종기는 크지 않았으나 매우 뜨겁고 아팠다. 작은 놈이 맵기도 하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행군을 계속했다. 그런데 머리 위의 종기는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커져갔다. 이틀이 지났을 때는 주먹만해져 있었다. 아픔도 더하여 더 이상 행군하기가 어려웠다. 신강으로 돌아가면 치료하리라. 순원은 고집했으나 황하를 건너 저웅이라는 땅에 이르렀을 때는 더 이상 수레를 탈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얼굴은 엉망이 되어 측근조차 그가 순원임을 알아보기 힘들었다. 결국 그는 대열에서 이탈하여 그곳에 머물며 따로 치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2월이 되자 머리뿐만 아니라 온 얼굴이 짓물러 터졌다. 이상한 병이었다. 눈알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의원조차 끔찍하여 순원 대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원수 위독. 이러한 소식이 앞서간 진나라 장수들 사이에 전해졌다. 중군 좌장 범계는 수레를 돌려 순원이 머물러 있는 저웅으로 되돌아왔다. 원수를 뵙고자 하오. 그러나 순원은 자신의 추악한 몰골을 남에게 보이기 싫었다. 간병하는 종자에게 엄히 명을 내렸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일체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결국 범계는 종자를 통해 순원과 말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문의 후계자였던 모양이다. 범계는 이렇게 물었다. 원수께서 돌아가시면 누구를 순시의 당주로 삼으시렵니까? 종자가 나와 순원의 대답을 전했다. 정생이 좋겠소. 정생이라면 정나라 생이라는 뜻이다. 생은 곧 생질. 순원의 집안에 정나라에서 시집온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 순원에게는 조카뻘 되는 사람 중에 순호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를 순시의 당주로 삼으라는 유언이었다. 2월 20일 마침내 순원은 괴로운 표정으로 긴 숨을 토하고 나서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살아 생전에 해결하지 못한 걱정거리라도 있었는가? 순원은 주먹만하게 붉어진 눈을 부릅뜬 채 죽었다. 끔찍한 모습이었다. 순원이 죽었다는 통보를 받고 가장 먼저 방으로 들어간 범계는 질겁을 했다. 절로 몸이 떨렸다. 용기를 내어 순원의 시신 앞으로 다가가 깨끗하게 씻은 손으로 눈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당신은 집안일을 걱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순호를 당신 대하듯 잘 받들겠습니다. 그러나 순원의 부릅뜬 눈은 여전히 허공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때 옆에서 난영이 귀띔했다. 혹시 제 나라의 일을 완전히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이 한스러워서가 아닐까요? 범계는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다시 순원의 눈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신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당신이 하던 일을 이어받지 않는 자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황하의 신이여 굽어 살피소서. 그러자 순원의 눈이 스르르 감겼다. 진나라 군대는 분명히 제나라 군대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수도인 임치성을 포위하고 성안을 불바다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겉으로 드러난 전과일 뿐이었다. 실제로는 어떠한가? 재영공의 항복을 받아내지도 못했고 동맹에 참여하겠다는 맹세를 얻어내지도 못했다. 그저 사람을 죽이는 싸움만 해댔을 뿐이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제나라 원정을 결코 성공적이라 할 수 없었다. 완전한 승리를 갈구했던 순원으로서는 이러한 미완의 승리가 못내 아쉬웠을지도 몰랐다. 범계는 비로소 순원의 가슴속에 담긴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음이 절로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을 닦으며 밖으로 나와 하늘을 쳐다보았다. 나의 생각은 참으로 얕았다. 순원이야말로 진정한 장부였다. 건너편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봄을 알리고 있었다. 그날 밤이었다. 중군에 갇혀있던 제나라 장수 식작과 곽최가 순원이 죽은 틈을 타 탈출을 감행했다. 범계는 그들을 추격할 마음이 나지 않았다. 그는 식작과 곽최가 그대로 제나라로 도망치게 내버려두고 순원의 시체를 관에 담아 진나라로 돌아갔다. 진평공은 순원의 죽음을 크게 슬퍼한 후 범계를 중군 원수에 임명했다. 그리고 순원의 조카인 순호를 대부로 올려 중군 좌장의 직위를 내렸다. 사족하나. 애초 무당고는 순원의 목숨이 그 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었다. 그런데 순원은 해를 넘겨 이듬해인 2월 20일에 숨을 거두었다. 그렇다면 무당고의 예언이 틀린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당시 주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중원 제후국은 은왕조역법을 본받아 지금의 음력 11월을 정월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진나라는 하왕조역법을 따랐기 때문에 입춘이 들어있는 달을 정월로 삼았다. 즉 주나라 달력과 진나라 달력에는 대략 2달가량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무당고가 말한 해는 하왕조역법에 따른 것이며 춘추의 기록은 주왕실역법에 따른 것이므로 순원이 죽은 달인 2월은 결국 진나라 달력으로 계산하면 그해 12월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무당고의 예언은 정확히 맞아 떨어진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나라마다 틀린 혼란스런 역법은 후일 진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한 후에 하나로 정리된다. 이것이 진력이다. 진력은 하력에 따라 10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고 있다. 그 후 진력이 폐지되고 다시 정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게 된 것은 한무제 때인 BC 104년의 일이다. 이때 연호가 태초이므로 사람들은 이 역법을 태초력이라고 부르고 있다. 오늘날의 음력과 비슷하다. 진나라를 맹주로 한 12개국 연합국의 공격을 받고 함락 직전까지 몰렸던 동방의 대국 제나라는 분위기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임치성은 폐허가 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활기 넘치던 백성들은 허탈감에 빠졌다. 우리 제나라가 이렇게 보잘것 없었던가. 첫 패공을 탄생시켰던 영광의 나라라는 자긍심은 사라졌다. 대신 패전국이라는 치욕스런 멍에를 뒤집었었다. 여기에 공실마저 어지러움 속으로 빠져들었다. 재영공이 세자 광을 폐위시키고 중자의 소생인 공자아를 새로이 세자에 책봉한 것이었다. 부군에게 칼을 휘두른 패류나. 이것이 세자 광의 죄목이었다. 세자 광의 폐위는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 재상인 최저로서도 어떻게 손써볼 틈이 없었다.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악영 고후였다. 그는 평음과 경자가 함락되는 와중에서 끝까지 노읍을 지켜낸 전공을 앞세우며 개선장군처럼 임치성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대뜸 세자 광을 탄핵한 것이었다. 여기에 공자 아의 대리 모격인 융자가 적극적으로 끼어들었다. 세자 광의 폐위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반대론자는 내궁에서 생겨났다. 다름 아닌 공자 아의 생모인 중자였다. 그녀는 융자와 고후에 의해 세자의 폐위가 거론되는 것을 알고 재영공을 찾아가 말했다. 세자를 폐해서는 안 됩니다. 광은 이미 중원의 제후들에게 제나라 세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세자를 폐하면 군우께서는 신용을 잃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재영공은 이러한 중자의 간언을 이런지하에 물리쳤다. 이 일은 오로지 내 마음이다. 끝내 광은 세자 자리에서 쫓겨나고 대신 이복 동생인 공자아가 세자에 올랐다. 고후를 세자 아의 탭으로 삼고 숙사위를 소부에 임명하노라.
최저는 조당 한 구석에 서서 조용히 재영공의 영을 듣는 수밖에 없었다. 최저의 시대도 끝났다. 많은 신료들이 이런 눈으로 최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최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광에 대한 재영공의 조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폐세자 광을 동쪽 옛 내나라 땅인 증묵으로 추방한 것이었다. 진나라와의 싸움에서 패한 것이 원인이었던 모양이다. 그해 5월 재영공은 병석에 누웠다. 병은 악화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쉽게 낫지도 않았다. 이래저래 제나라 공실은 암울했다. 그 암울함 속에 유독 강한 빛을 내뿜는 눈동자가 하나 있었다. 최저였다. 여기서 꺾이면 내가 최저라 할 수 없겠지. 최저는 자신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특유의 기질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한 사내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오경 중에 한 사람인 경봉이었다. 한밤중에 은밀히 그의 집을 방문했다. 최저의 투지에 찬 얼굴을 본 경봉은 긴장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그런 경봉의 눈동자를 쏘듯 들여다보며 최저가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 가지만 묻겠소. 말씀하십시오. 주공의 후사로 광공자가 좋소, 공자가 좋소. 이 말은 곧 폐세자 광을 지지하겠느냐 아니면 현재 세자인 아를 지지하겠느냐는 물음이나 마찬가지였다. 경봉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순간이었다. 그야 물론 광공자여야 하겠지요. 경봉은 자신의 운명을 선택했다. 이제부터 그는 최저와 한 배를 탄 동반자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되었소. 최저의 얼굴에 만족의 빛이 스쳐갔다. 경봉이 물었다. 어떻게 할 작정이오? 내가 만일 고후나 숙사위라면 화근을 없애버릴 것이오. 광공자가 살해될 것이라는 말씀이오? 틀림없이. 우선은 광공자부터 보호해야겠군요. 그렇소. 나는 광공자를 임치성으로 다시 데려올 작정이오. 내가 할 일은 어떤 것이오? 경봉으로서는 그것이 가장 궁금했다. 그대 동생인 경좌의 직위가 사구인 것으로 알고 있소. 사구라면 오늘날의 검찰총장에 해당한다. 나라 안의 민간 치안을 담당하는 총책임자다. 경봉은 비로소 최저가 자신을 찾아온 진짜 이유를 깨달았다. 그는 경좌가 이끄는 치안 조직망을 이용하려는 것이었다. 경자로 하여금 증묵 땅에 유배되어 있는 광공자를 빼돌린다. 놀라운 착안이었다. 경봉은 새삼스런 눈길로 최저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은 부도옹인가? 부도옹이란 아무렇게나 굴려도 오똑오똑 일어서게 된 인형을 말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말한다. 그로부터 며칠 후인 5월 금음날이었다. 세자 아의 태부인 고후는 수하들로부터 이상한 보고를 받았다. 폐세자 광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고후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그것이 무슨 소린가? 그러나 노기를 터트린 듯 사라진 광공자가 눈앞에 나타날 리 없었다. 즉시 시인 숙사위를 불렀다. 짐작 가는 것이 있소? 숙사위는 눈을 가늘게 떴다. 최저의 소행이 분명합니다. 나도 그렇게 예상하고 최근 며칠간 최저를 감시했지만 그의 부하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소. 다른 사람을 이용했겠지요. 다른 사람이라면 경봉이 최저와 손을 잡은 것이 아닐까요? 경봉 역시 감시의 눈길을 소홀히 한 적이 없어. 그 동생 경자라면 우리의 눈을 피해 능히 사람을 증묵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 경좌의 소행이겠군. 최저 일당에 관한 일은 나중에 처리하고 우선은 폐세자 광의 행방부터 알아보는 것이 순서일 듯 싶습니다. 어디로 빼돌렸을까? 설마 임치성 안은 아니겠지? 일단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최저의 시급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습니까? 최저의 시급은 최읍이다. 임치에서 보면 서쪽에 위치해 있다. 그렇겠군. 당장 사람을 보내 최읍을 수색해야겠소. 폐세자 광이 유배지에서 도망쳤다는 것은 곧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증거일 테니까 말이오. 최읍이라면 저의 시급인 고당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낼 것 없이 제가 직접 가서 폐세자 광의 행방을 수소문해 보겠습니다. 그대가 가면 더 안심할 수 있겠지. 찾아내면 귀찮게 끌 것 없이 그 자리에서 죽여도 무방하오.
숙사위는 고후의 이마를 등 뒤로 하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그러나 고후와 숙사위의 예측은 빗나갔다. 그 시각 공자광은 대담하게도 최저의 집 안에 숨어 있었다. 언제 궁 안으로 들어갈 예정이오? 공자광은 분노에 차 있었다. 아버지 재영공에 대한 분노요, 이복 동생 공자아에 대한 분노요, 서모 융자에 대한 분노였다. 그는 궁으로 들어가 그들을 모조리 잡아 죽일 작정이었다. 세자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주공께서 병이 좀 더 위독해지면 반드시 저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세자께서 궁으로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그것은 너무 막연하오. 만일 부군의 병세가 호전되면 그땐 모든 것이 틀어지질 않소. 병세가 나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때였다. 가재가 들어와 밖에 궁인이 와 있음을 알려주었다. 상경께서는 급히 입궐하라는 주공의 명이 있었습니다. 순간 최저의 눈에 광채가 일었다. 세자 들으셨습니까? 한밤중이었다. 고후는 대문 두들기는 소리를 들었다. 무슨 일인가? 궁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급히 입궐하라는 주공의 전갈입니다. 고후는 직감했다. 주공께서 위독하시구나.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대문을 나섰다. 순간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 하나가 있었다. 누구냐? 납니다. 횃불이 밝혀졌다. 경봉이었다. 경이 여기 웬일이시오? 당신 목을 가지러 왔소. 말을 마치자마자 경봉은 칼을 빼어 고후의 목을 후려쳤다. 비명을 내지를 사이도 없이 고후는 목을 움켜쥐고 땅바닥으로 쓰러졌다. 거의 같은 시각 공자광과 최저는 경좌의 호위를 받으며 내궁뜰로 들어서고 있었다. 한여름밤의 바람은 후덥지근했다.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손등으로 훔치고 났을 때 환관 하나가 눈앞에 서 있었다. 상경께서만 안으로 드시고 나머지 분들은 환관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목을 감싸쥐고 그 자리에 꼬꾸라졌다. 최저 앞으로 나선 공자광의 칼이 환관의 목을 그어버린 것이었다. 그 광경을 층계 위에 서 있던 또 한 명의 환관이 보았던 모양이다. 도적이다. 날카로운 외침소리가 암흑에 쌓인 궁전으로 울려 퍼졌다. 동시에 공자광을 비롯한 세 사람은 층계를 뛰어 올라갔다. 문을 박차고 들어간 순간 방 안에서 그림자 하나가 뛰어나와 뜰로 도망쳤다. 공자하였다. 공자광이 뒤쫓아 가려는 것을 최저가 가로막았다. 주공부터. 공자광은 몸을 돌려 재영공이 누워있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재영공의 머리맡에 앉아있던 한 여인이 몸을 일으켰다. 융자. 공자광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그는 뚜벅뚜벅 걸어가 융자의 목덜미를 세차게 움켜쥐었다. 엄청난 위세에 눌려 감히 저항할 생각을 못하는 융자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발버둥쳤다. 공자광은 그런 융자를 방바닥에 내팽개쳤다. 못된 것. 검광이 번쩍하고 방 안에 뿌려졌다.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함께 융자의 탄력 있는 가슴에서 선혈이 뿜어져 나왔다. 공자광은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최저를 돌아다보며 말했다. 이때의 광의 모습은 섬뜩했다. 악마의 화신 같았다. 이 계집의 시체를 조문 앞에 내 것이요. 그 광경을 침상 위의 재영공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상체를 일으킬 힘이 없었다. 다만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무슨 말인가를 내뱉으려 하고 있었다. 공자광은 그런 재영공에게로 다가가 입에 귀를 가까이 갖다 댔다. 그는 서너 차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방금 전 부군께서는 나를 다시 세자에 책봉하였다. 이제부터 나는 제나라 세자다. 아는 폐위되었다. 알겠는가? 벼랑간 재영공이 상체를 일으켰다. 모두 놀랐다. 광은 자신도 모르게 진저리치며 뒤로 서너 걸음 물러섰다. 재영공은 무서운 눈길로 광을 쏘아보기 시작했다. 사람의 모습이 이토록 끔찍할 수 있을까? 그는 오른팔을 들어 광을 가리켰다. 입술은 계속해서 달싹이고 있었다. 마침내 재영공의 입이 크게 벌어졌다. 어헉! 짐승 같은 신음을 토하는가 싶더니 그의 입에서 검붉은 핏줄기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어찌나 세차고 양이 많았던지 광은 고스란히 그 핏줄기를 뒤집었었다. 광이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재영공은 침상에 쓰러져 숨을 거둔 뒤였다. 재영공의 죽음을 확인한 광은 최저와 경자를 뒤돌아보며 선언하듯 말했다. 부군은 죽었소. 이제부터는 세자인 내가 군의를 이어받겠소. 그랬다. 광은 재영공의 뒤를 이어 제나라 임금에 올랐다. 그가 제장공이다. 제나라는 이렇게 또 다른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제장공이 즉위함과 동시에 최저는 다시 제나라 국정을 장악하는 제1경이 되었다. 부동. 제나라 사람들은 어느 때부터인가 최저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부동이란 오뚝이다. 쓰러뜨려도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뚝이 아니던가. 제장공 즉위 후 이 3년간은 탄핵 정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공자아를 비롯한 그 측근들에 대해 가차없는 숙청이 단행되었다. 재영공이 죽던 날 이복형 광의 칼날을 피해 공궁을 탈출했던 공자아는 그러나 국문을 나서는 순간 사구 경좌의 수하들에게 체포되었다. 제장공은 공자아를 죽이지 않았다. 대신 죽음보다 더한 처벌을 가했다. 제나라 서쪽 변방에 있는 구독의 지하 감옥에 감금한 것이었다. 공자아의 소부였던 시위 숙사위는 정변이 있던 5월 금음날 밤 임치성을 떠난 덕분으로 참사를 면했다. 그는 최읍으로 향하던 중 재영공의 죽음 소식을 들었다. 그는 위급함을 느끼고 재빨리 자신의 시급인 고당으로 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열흘이 채 못 되어 고당 백성들에게 사로잡혀 참수되는 처참한 종말을 맞이했다. 이 밖에 공자아의 일파인 공자선은 노나라로 도망치고 숙소나는 연나라로 달아났다. 공자매는 탈출 도중 사로잡혀 공자아가 갇혀있는 구독의 지하 감옥에 감금되었다. 이로써 제장공과 최저의 반대 세력은 제나라 안에서 그 씨를 감추게 되었다. 반면 제장공과 최저를 선택한 경봉, 경좌 형제는 경의 반열에 올라 막강한 권력의 기반을 다져나갔다. 이때쯤 해서 육척 단구의 작은 거인 안영은 아버지 안약의 탈상을 마치고 조정의 말단 대부로서 새로이 등청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나라가 제나라를 대파하고 중원의 맹주로서 그 자리를 굳건히 다진 지 4년이 지났다. BC 551년 진평공 7 제장공 3. 노나라에서는 동방의 대성이라 불리는 공자가 태어났다. 이보다 한 해 전 진나라에서는 명문 귀족 중의 하나인 난씨가 몰락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것은 춘추시대 중기 각 귀족들 간의 심한 권력 다툼이 행해졌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므로 여기서 잠시 그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진나라 하군 좌장 난영은 난염의 아들이다. 또한 새로이 중군 원수에 오른 범계의 외손자이기도 하다. 즉 범계의 딸인 난기는 난염의 부인이자 난영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난씨 세력은 7대에 걸쳐 진나라의 경의 지위에 올라 부귀영화는 물론 세력 또한 여간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조정의 문무관원 중 반 이상이 난씨 문중이거나 그 일파인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여기에 현난씨 당주인 난영은 인품이 후덕하고 겸손하여 많은 인물들이 그와 사귀려고 몰려들었다. 그 중에는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는 장수들도 수없이 많았다. 진나라 맹장으로 소문난 주작, 도균, 형괴, 황연, 기유 등이 바로 그들이었다. 이 중 도균은 일천근의 무게도 가볍게 들어올리는 천하장사였으며 쌍창의 명수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호위무사가 되어 언제나 난영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런데 난영의 아버지 난염이 죽었을 때 어머니 난기는 나이가 40살이었다. 한창 산의 맛을 알 나이였다. 난영이 하군 좌장으로서 제나라 원정길에 나섰을 때였다. 난기는 집안이 빈틈을 이용해 아들의 가신 중 한 사람인 주빈을 유혹해 자신의 침실로 끌어들였다. 주빈은 주작의 동생으로 용모가 출중했으며 젊고 체격이 좋았다. 주빈은 난기의 유혹에 넘어갔고 두 남녀는 정신 모르게 연락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난영이 제나라 원정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집안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다. 난영은 어머니의 추문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었으나 달리 처리할 방도가 없었다. 앞으로는 가신일지라도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철저히 문단속하라.
이 같은 조치가 떨어지자 난기는 대뜸 자신의 미래가 아들에게 발각되었음을 눈치챘다. 부끄럽기도 했고 솟구쳐 오르는 음심을 견딜 수도 없었고 혹 아들 난영이 애인 주빈을 죽이지나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였다. 마침내 난기는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친정 아버지 범계를 찾아가 거짓 호소를 하였다. 내 아들 난영이 난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범계가 깜짝 놀라 되물었다. 난영이 무슨 까닭으로 난을 일으키려 한단 말이냐? 난영은 예전부터 숙부인 난침을 죽게 한 것은 범왕이라고 하면서 원망해왔습니다. 또 범왕이 진나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뒤로 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주공의 사랑을 받게 되자 범씨 부자가 이 나라를 제 마음대로 휘두른다며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늘 직이 양서로 등과 머리를 맞대고 범씨 일족을 제거할 의논만 꾸미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밀이 셀까 염려하여 저의 출입마저 통제한 채 감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여나 아버님께 해가 미칠까 두려워 오늘 겨우 빠져나와 이렇게 사실을 고하는 것입니다. 옆에 앉아있던 범왕이 끼어들었다. 그러고 보니 요즘 난영의 행동이 무척 수상했습니다. 집안을 드나드는 사람들도 모두 천하 역사들 뿐입니다. 시정 사람들까지 난씨 일족의 세력이 너무 커졌다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난씨 일족의 세력을 꺾지 않으면 후일 무슨 변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들마저 이렇게 말하자 범계는 난기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는 궁으로 들어가 진평공에게 비밀리에 관했다. 아무래도 난씨를 경계해야 할 듯 싶습니다. 진평공은 심각해졌다. 난씨들을 공연히 섣불리 숙청하려 들었다가는 공실과 조정만 혼란에 빠질 뿐이었다. 난영에게 아무런 죄가 없는데 어찌 그를 축출할 수 있겠소? 어찌 난씨에게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난영의 조부인 난서는 진여공을 죽인 대역죄인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난씨는 진나라에서 벼슬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 난영의 일당이 조정 안에 그득한데 과연 그들이 순순히 난영의 탄핵을 받아들일지 염려되어 그 점이라면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난영을 변방인 저웅으로 보내어 성 쌓는 일을 맡기십시오. 그런 후 난영의 조부인 난서가 진여공을 죽인 일을 추궁하여 그 일당부터 몰아내면 제 아무리 난영이라도 쉽게 손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소. 진평공은 범계의 요청을 수락했다. 며칠 후 난영은 저웅으로 나가 성을 쌓으라는 진평공의 명을 받았다. 그는 별 의심 없이 임지로 나갈 채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때 난영의 일파 중 한 사람인 기우가 난영을 찾아와 간했다. 요즘 조정의 난씨 일문을 좋지 않게 말하는 자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저웅에다 성을 쌓는 일은 나라의 중요한 일이 아닌데 왜 하필이면 경을 보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경께서는 다른 핑계를 대고 이번 길을 사양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주공의 속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영이 웃으며 대답했다. 신하로서 주공의 명을 거역하는 법은 없소. 그 자체가 하나의 죄를 범하는 것이오. 내가 명을 받들어 임지로 가면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주공이 어찌 벌을 내릴 수 있겠소? 그러고는 천하장사 도균을 호위 무사 겸 어자로 삼아 저웅을 향해 수레를 몰았다. 난영이 도성을 떠난 지 사흘 뒤였다. 느닷없이 조문 밖에 난서를 탄핵하는 진평공 명의의 방문이 나붙었다. 난서는 지난날 진여공을 죽이는 대역의 죄를 범한 자다. 그런데 아직 그 죄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오늘날도 그 자손이 조정에서 벼슬을 하고 있으니 과인은 이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노라. 그날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조무, 범왕, 순호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난씨 일족의 검거에 나선 것이었다. 아울러 대부 양필은 따로이 군사를 모아 난영을 체포하기 위해 저웅으로 달려갔다. 갑작스런 검거령에 난씨 일족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대부분의 일당이 체포되어 수금되었다. 몇몇 날쌘 사람들은 재빨리 강성을 탈출했다. 난악, 남방, 주작, 형괴 등은 강성을 빠져나가는 데 성공한 무리였다. 반면 순이, 기우, 황현, 적언, 주빈, 양서로 등은 미처 성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사로잡히는 신세가 되었다. 이들은 난씨 일족이 아니면서도 난영과 생사고락을 함께하기로 한 사람들이었다.
조당 뜰 앞에 늘어선 그들의 숫자를 헤아리고 난 중군 원수 범계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난영을 따르는 무리가 이토록 많았더란 말인가? 맨 마지막으로 양설적과 그 동생 양설일이 잡혀왔다. 양설적과 양설일은 양서로의 이복형이다. 양설 씨의 삼형제가 다 잡혀온 셈이었다. 그런데 실은 양설적과 양설일은 난영의 일당은 아니었다. 그들은 성품이 어질고 지혜가 뛰어난 현자로서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다. 난영의 새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보고 일부러 그와의 교류를 피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형제가 잡혀온 것은 이복 동생 양서로 때문이었다. 양설적, 양설일, 양서로 삼형제는 대부 양설직의 아들들이었다. 양설직은 진경공 시절 도둑이 창궐했을 때 도둑 전문 수사관인 그공의 피사를 예견하고 사회를 재상으로 천거한 바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양설직이 살아있을 때였다. 그 안에 양설 부인의 몸종 중에 얼굴이 예쁘게 생긴 여비가 있었다. 평소 양설직은 그 여비를 매우 탐냈다. 그러나 양설 부인은 결코 여비를 남편의 방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양설직은 늘 마음이 우울했다. 이미 성인이 된 양설적, 양설일 형제는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눈치채고 어머니에게 간했다. 투기하지 마시고 여비로 하여금 아버지를 모시게 하십시오. 양설 부인이 부드럽게 웃었다. 내가 그 여비를 막는 것은 투기 때문이 아니다. 모름지기 여자는 아름다움이 지나치면 품성이 그만큼 좋지 못하다. 혹시라도 그 여비에게서 간악한 아이라도 태어나면 장차 너희 형제 앞날에 불행이 닥치지 않겠는가. 나는 그 때문에 내 아버지 방에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양설적과 양설일 형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재차 어머니에게 허락하기를 간청했다. 결국 양설 부인은 자신의 몸종을 남편 방으로 들여보냈다. 여비는 양설직과 하룻밤을 보내고 아이를 가졌다. 그 후 10달이 지나 태어난 아이가 양서로다. 양서로는 성장하면서 어머니처럼 용모가 아름다웠고 힘도 세었다. 더욱이 그는 어려서부터 난영과 친하게 지냈으며 서로 한 침상에서 자는 사이까지 되었다. 말하자면 양서로는 난영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된 것이다. 그런 중에 이번 사건이 터졌고 양서로는 물론 그 이복 형들까지 검거되어 조당 뜰 앞에 끌려온 것이었다. 그 무렵 진평공의 총애를 받는 신하 중에 아광부라는 사람이 있었다. 아광부는 소인배였으나 자신 스스로는 군자인 척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늘 학식이 높고 어진 사람들과 사귀려고 애썼다. 그가 가까이 하려는 사람 중에 양설적, 양설일 형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좀처럼 사귈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러할 때 그는 양설 형제가 죄인으로 붙들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광부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조당 앞들로 달려가 양설이를 위로했다. 두 분께서는 염려 마십시오. 제가 주공께 아뢰어 그대들이 풀려나도록 힘써보겠습니다. 그런데 양설일의 반응이 뜻밖이었다. 냉랭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리는 것이었다. 아광부는 무안했다. 공연히 안절부절 못하다가 얼굴을 붉힌 채 휑하니 궁으로 들어갔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양설적이 동생을 타박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형제는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는다. 지금 아광부는 주공의 사랑을 한껏 받는 총신이다. 그의 말 한마디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의 호의를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것이냐? 양설일은 태연자약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형님,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하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어찌 소인배인 아광부 따위가 우리의 목숨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만일 조정 사람 중에 우리 목숨을 구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원로 대신인 기해어른 뿐입니다. 그건 내가 몰라서 하는 소리다. 아광부로 말할 것 같으면 아침 저녁으로 주공을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다. 그가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노대부 기해는 그렇지 않다. 우선 그 어른은 은퇴하여 시골에 머물고 계시지 않은가. 그런 그가 어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이냐? 나는 내 뜻을 알지 못하겠다. 형님은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광부는 주공의 뜻을 살피어 거기에 알맞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주공이 옳다 하면 자신도 옳다 합니다. 주공이 아니다 하면 자신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가 주공의 총애를 받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의 어른은 다릅니다. 그 어른은 주공이 틀리다고 해도 자신이 옳다고 말하는 분입니다. 또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리 친한 사람일지라도 사사로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형님께서는 지난날 그 어른이 자신의 후임으로 가문의 원수인 해오를 천거한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또 해오의 후임으로 자신의 아들인 기호를 천거한 일을 잊으셨습니까? 기의 어른은 그런 분입니다. 기의 어른께서 주공에게 가나면 모를까 아광부는 결코 우리 양설 씨의 멸족을 막을 수 없습니다. 며칠 후였다. 진평공은 중군 원수 범계로부터 체포된 난시 일당의 명단을 보고받았다. 그 명단 중에 양설 씨 삼형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곁에 있던 아광부를 돌아보았다. 양서로가 난영의 일당이라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만 그의 형인 양설적과 양설일이 난영과 가깝게 지낸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다. 그대는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가? 아광부는 일전에 양설일에게 무한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양설 형제들은 서로 우애가 깊은 것으로 소문났습니다. 동생이 그런 짓을 했는데 형인들 난영과 가까이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진평공은 속으로 의심이 없지 않았으나 곧 사구를 불러 명했다. 난영의 일당을 문초하고 각기 그 죄를 다스려라. 이때 양설적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 중에 기호가 있었다. 기호는 은퇴한 원로 대신 기혜의 아들이었다. 기호는 양설적, 양설일 형제가 난영의 일당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두 형제를 구출할 방도를 궁리하다가 결국 기읍에 내려가 있는 아버지 기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기혜는 90세가 넘었다. 그러나 아직 정정했다. 그는 아들의 서신을 읽고 깜짝 놀랐다. 양설적과 양설일은 우리나라의 어진 신하다. 이런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우리 진나라의 앞날은 어두워진다. 내 마땅히 가서 그들 형제를 구해야겠다. 기혜는 역마차를 타고 밤길을 달려 신강성으로 향했다. 아침나절에 도성에 당도한 그는 그 길로 범계를 찾아갔다. 범계는 머리에 김을 뿜으며 들어서는 기혜 어른을 황망히 맞아들였다. 노대부께서 이렇듯 먼 길을 찾아주셨으니 무슨 가르침을 내리실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기혜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노부가 원수를 찾아온 것은 우리 진나라의 사직 존망을 위해서요. 사직 존망이라 함은 예시에 이런 구절이 있소. 은혜의 베풀문 끝이 없으니 그 자손이여 영원하라. 옛날부터 어진 신하는 사직의 주석이라 하였소. 양설직은 살아 생전에 진나라를 위해 많은 공훈을 세웠소. 이는 곧 나라의 은혜를 베푼 것이나 마찬가지요. 지금 그 아들인 양설적과 양설일은 아버지 못지않은 어진 사람들이요. 비록 양서로가 불초한 짓을 저지르긴 하였지만 그로 인해 사직의 주석인 그 형들까지 모조리 죽인다면 이 어찌 위태로운 일이라 아니할 수 있겠소. 원수께서 그 형제를 구하는 것은 사직을 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명심하시오. 기혜의 말에 범계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노대부의 말씀은 참으로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주공의 진노가 아직 풀리지 않았으니 함께 가시어 주공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두 사람은 함께 궁으로 들어갔다. 기혜는 하얀 눈썹을 치켜뜨고 다시 진평공에게 아뢰었다. 양설적 형제는 서재인 양설호와는 인품부터가 다릅니다. 그들은 나라 일을 꾀함에 있어 과실이 적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고 몸소 행함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두 사람은 난시 일당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주공께서는 이런 인재를 어찌하여 스스로 잘라버리려 하십니까?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지도 않으십니까? 서리빨 같은 기회의 간언에 진평공은 퍼뜩 깨달아지는 바가 있었다. 경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큰 어리석음을 범할 뻔했소. 그러고는 사구를 불러 양설적과 양설이를 석방하도록 명을 내렸다. 그러나 직위, 순위, 적언, 주빈, 신유 등은 삭탈관직해 서민으로 삼고 양서로, 기우, 황현 등은 참수형에 처했다. 죽음 직전에서 다시 살아난 양설적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궁으로 들어가 진평공에게 사은한 후 궁문을 나오며 동생 양설일에게 말했다. 이번에 우리가 살아난 것은 기의 어르신 덕분이다. 그 어른께 인사를 올리러 가자. 그러나 양설일은 고개를 저었다. 노대부께서 우리를 살려준 것은 나라를 위해서이지 결코 우리 형제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대로 나라 일을 돌보면 그것이 곧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굳이 기의 어른을 찾아가 인사할 것까지 없습니다. 말을 마치자 혼자 수레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양설적은 마음이 불편하여 차마 그대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는 혼자라도 인사를 하기 위해 기호의 집으로 갔다. 대문 밖으로 나온 기호가 양설적에게 말했다.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이 석방된 것을 알고는 곧장 기읍으로 내려가셨소. 내 집에도 들르지 않으신걸요. 양설적은 집으로 돌아가며 탄식했다. 기의 노대부는 은혜를 베풀되 보답을 바라지 않는 분이로구나. 아, 나는 내 동생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도다.